했으면 그런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렇게 딱 봬도 식견이 다들 넓으시고 깊으신 분들을 다 모시고 제가 얼마만큼 제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지 조금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아직 짐작하시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제가 아는 분야가 굉장히 좁죠. 굉장히 좁고 모르겠습니다. 깊은지는 모르겠는데 넓지는 못해요. 조금만 돌아서면은 별로 제가 아는 게 없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충의 강의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은 인문학 강의가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강의하고 제 강의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아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인문학 하시는 그 강의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포디움에서 떠나죠. 여기 중간으로 오셔가지고 별로 슬라이드도 없으실 겁니다. 한 장, 두 장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 가지고 막 몇십 분씩 이야기도 하시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 같은 의사들이 하는 강의는 조금 아마 형식이 다를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은 절대 그 사실 기반에서 벗어나지 않죠.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실 내용 그 자체만 딱 전달을 계속 하고요. 그리고 이게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딱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10분 강의하면 슬라이드 한 20장에서 22장 정도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1분에 한 2장 정도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대충 하고 하는데 오늘 1시간 40분인가 주셨더라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우리 수강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예. 좋아하신다면 마스크를 놓고 강의해도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도 사실은 고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신 다 2차례 파이자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쓸데 있을지 없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심혈관 질환을 주로 수술하는 의사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의료계 현안들 이런 골치 아픈 이런 것들 조금 같이 고민해보는 특히 저는 이제 울산 지역의 의료 현안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게 코로나 초창기에 작년 초창기에 제가 코로나 환자 수술을 했던 사진입니다. 처음에 이 수술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옷 벗고 입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저도 심혈관 질환 환자가 오면은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지 이런 연습도 해보고 했는데 실제로 환자가 와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요. 이 위에 그다음에 이제 소독을 해서 또 소독 가운을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뒤에 이 관을 통해서 산소를 계속 이렇게 밀어넣는 이런 장치를 달고 글러브를 3개를 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저희 감염관리팀에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다 환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 집에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수술하고 나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죠. 그래서 아빠 병원에 코로나 환자 많다고 하던데 이렇게 친구들이 잘 안 놀아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수술을 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며칠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 조금 바뀐 것 같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인생에서 뭐를 가장 후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개는 너무 걱정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고 제가 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한 1년 이상 겪으면서 이제 의사가 병원에서 대단한 일을 한 줄 알았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정말 걱정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너무 걱정하시지 않은 게 좋을 것 같고요. 걱정하는 대신에 뭔가를 조금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브레인이라고 그러죠. 뇌. 예, 제가 수술할 때 이렇게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이 뼈를 열고 이 두피를 열고 뼈를 드러내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려고 이게 현미경을 놔둔 사진입니다. 그래서 현미경 하에 이렇게 브레인을 딱 보면은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예. 예.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저의 고민은 시작되는 겁니다. 한 2년 전쯤에 저희 그 권역심내혈관 센터를 지정받으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고편으로 찍었던 건데 잠깐 한번 같이 보십시다. 저도 중간중간에 나왔었습니다. 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젯밤 제가 했던 일 잠깐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 먹고 집에서 뭐 이렇게 잠깐 쉬고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자분께서 골프 좋아하시죠? 골프 치러 가셔서 골프 운동하다가 갑자기 두통이 심해지셨다고 그분 말씀으로는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말 그대로입니다. 갑자기 머리 전체가 깨질 듯이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두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고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를 환자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프장 근처에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더니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저희 병원으로 한 저녁 6시쯤 이제 도착하셨더라고요.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는데 뭐 특별한 치료는 하지 않고 계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한 8시쯤 이제 저희 병원 오셨으니까 뭐 검사하고 CT 찍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한 8시, 7시 반 정도에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CT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하얗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뇌를 싸고 있는 막을 따라가지고 뇌출혈이 된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뇌출혈이 됐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혈관이 이렇게 가는데 이 혈관 아주 작은 혈관으로 뼈가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게 보이죠. 이게 이제 동맥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적어요. 이게 한 1.5mm 정도 되는. 요게 이제 터져가지고 뇌 전체에 이런 뇌출혈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밤에 제가 어제 나갔었습니다. 나가가지고 아까 제가 뇌 사진 보여드렸는데 요즘 신경외과에서도 무식하게 머리 잘 안 엽니다. 이렇게 혈관 안으로 이렇게 수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관 안으로 이렇게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코일이라는 걸 이렇게 집어넣어서 터진 혈관을 이렇게 막았고요. 이게 이제 수십 배 확대가 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만은 이 자체가 이 길이가 한 1.5mm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뇌출혈이 있고 뇌압이 있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출혈을 이렇게 뇌척대를 내드리는 수술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대충 맞추고 나니까 한 12시쯤 됐더라고요. 오늘 강의가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좀 일찍 자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그렇게 한번 병원에 다녀왔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내 코로나19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울산의 의료 관련 변화,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관련되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심혈관 질환하고 사실 코로나19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초창기 이태리에서 엄청나게 코로나 관련해서 사망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상당 부분이 심혈관 질환 환자였어요. 그걸 미처 치료를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하고 심혈관 질환 관련 이렇게 크게 4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다 일상인 거죠. 네, 다 당연히 이렇게 일상입니다. 코로나 선별검사소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참 대단한 거 있습니다. 워킹스루 선별검 진료소, 네, 이런 것도 만들었었고, 국가지정 입원 격리 병상의 사진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네, 코로나 병동의 환자입니다. 코로나 환자, 이제 제가 저는 울산대학교 병원에 있으니까, 저희 울산대학교 병원이 한 거의 1000병상쯤 되거든요. 997병상인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환자가 한 100명이 좀 넘습니다. 네,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환자를 제일 많이 치료한 병원이 울산대학교 병원입니다. 울산 지역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100% 다 저희 병원에서 여태까지 치료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부산 이런 데는 다 의료원도 있고 대학병원들이 분산을 했었었는데, 울산 지역은 지금 그렇지를 못해서 저희 병원이 계속해서 치료를 했었었고, 지금 현재도 한 100여 분 이상이 입원을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환자분 한 분 입원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입원 차지하는 공간 자체가 한 2분, 3분 정도를 입원시킬 수 있는 공간을 혼자 차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상한 옷 입고 막 들어가고 나가고, 이 입고 벗고가 정말 힘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손이 2배, 3배 정말 사실은 힘이 듭니다. 초창기 양지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분들이 단체로 이렇게 발생을 했었을 때, 그때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병원 자체를 아예 딱 차단을 해서 밖으로 못 나오게 했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요양병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막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할 수 없이 병원 전체를 다 저희 병원으로 서로씩 옮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실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간병인들이 식사도 도와드리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이제 간병인도 못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환자분 식사부터 떠먹여 드려야 되고 대소변 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요양부터 막 이렇게 다 했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게 병원의 수입에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물론 국가 보상금이라는 게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급성기 환자 치료하는 게 병원에서는 훨씬 더 나았던 거죠. 근데 하여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었고요. 제가 사실 4월 20일 정도까지의 통계를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근데 사실 4월 20일 이후에 코로나 환자가 훨씬 더 많이 생겼죠. 하루에 한 40명, 50명 지금 생겨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울산 지역에 2,000명이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까지 작년 2월 22일부터 발생했던 환자가 한 1,545명 정도였습니다. 병원 입원 치료를 했던 환자가 824명,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데로 보내주셨던 분이 721명입니다. 초창기에는 다 병원에 입원시켰죠. 다. 근데 이제 요즘은 웬만한 병원에 잘 입원시키지 않고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공간으로 많이 가시게 하고, 그다음에 중환들만 병원으로 이렇게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내 확진이 824명 중에 한 780분 정도 있었었고, 이제 이분들은 외국에서 오셨다든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검역에서 이렇게 했던 환자들이었습니다. 이게 4월 20일 날 저희 병원에 93분이 입원을 해 계셨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10분 정도 입원해 계십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가 작년하고 조금 많이 변했죠. 그리고 이제 울산 지역에 굉장히 지금 급속하게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오면서 라디오 들으니까 4월 달에 코로나 발생 환자가 울산이 인구 대비 가장 높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작년 바이러스하고 조금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게 전염력도 강하고 배경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하여튼 양상이 조금 변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입원을 했던 전체 환자분 824분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되게 이렇습니다. 초창기에는 무증상 있는 환자분들, 또 이제 그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했던 환자분들 모조리 이렇게 병원에 입원시키고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증상이 없었던 분도 꽤 입원 치료를 했었었고요. 최근에는 중등 이렇게 증상이 제법 심하신 분들만 입원 치료를 하고 있고, 대부분 이런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가게끔 하는 폴리시가 조금은 처음하고는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 한참 때는 61병동, 71병동, 81병동 3개의 병동, 그 다음에 준중환자실, 중증병상 이렇게까지 운영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병동은 2개 정도의 병동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CU라고 그러죠. 중환자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한 110명까지는 입원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0여 분이 입원하면은 그냥 일반 환자 거의 300명 입원한 거고 병원은 버든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치료센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그 기장에 가면은 부산은행 연수센터 아마 지나다니면서 보셨을 겁니다. 여기가 행정구역으로는 부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울산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75분이 입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의료진을 파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75분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울산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고 생활치료센터를 가셔야 되는데 여기를 못 가셔서 경북으로 가시고 전라도로 가시고 충청도로 가시고 이랬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4월 21일부터 이제 에덴베리에 400분 정도까지 생활하실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울산 환자만 가는 게 아니고 부산, 울산, 경남을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4월 21일 날 운영을 시작했고 한 일주일 만에 거의 350분 정도까지 찼다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군데 생활치료센터에 거의 한 450분 이상 여기 계십니다. 이 부산, 울산, 경남의 생활치료센터하고 물론 울산 환자분들이 조금 가시긴 가십니다만, 그래서 이제 충청도, 경북 계셨던 환자들 대부분 이쪽으로 모시고 왔는데 여기를 이제 의료진 파견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부산대학병원도 있고 부산에 여러 병원들이 있죠. 그다음 경남에 경상대학병원도 있고 국립대학병원들도 다 많이 있으신데 의료진 파견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도 저희 병원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가서 회진도 들고 계속 관리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감염병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거를 작년 12월 24일 날 국내 최초로 만들었었습니다. 이게 감염병이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독립된 병원에 독립된 공간에 입원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 이게 같은 일반 환자들하고 섞이게 되면은 일반 환자들 감염이 되는 거죠. 일반 의료진들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공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감염병 중환자실을 여러 병원들한테 돈을 줄 테니까 빨리 만드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고, 저희 병원이 이 중환자실을 열었었는데 이게 중환자실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중환자실 안 전체가 응압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CT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수술실이라고 해서 음압이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수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심뇌혈관 질환 환자 혈관 촬영으로 해서 막 막힌 혈관을 뚫고 막 이렇게 터진 걸 막고 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술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지금 실내를 통해서 물론 의료진이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환자분들은 응급실에서 바깥으로 철저하게 독립된 동선으로 입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입원해 있던 환자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동선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 지금 중환자실은 18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CT실, 수술실까지 다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수술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대한민국에 지금 저희 병원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대개는 이제 혈관 촬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심혈관, 뇌혈관 수술을 할 때는 이 침대를 이렇게 90도로 돌려서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배드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가지고 아까 제가 어젯밤에 수술했던 그 환자는 여기서 했죠. 이 심혈관 촬영기를 가지고 터진 혈관을 막고 배드를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 이제 수술로 관을 집어넣는 이런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혈관 촬영기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얼굴이 잘 안 보여서 그냥 사진을 했습니다만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수술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흉악 수술실에서 다리가 부러진 코로나 확진 환자를 수술을 했었었고요. 이게 중환자실은 12월 24일 날 열었었는데 이 수술실은 지금 한 4월 달부터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다리 부러지셨던 분 코로나 확진 환자인데 수술을 해서 이렇게 신문에 보면 나왔더라고요. 코로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울산의 의료 관련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숫자가 울산이 어느 도시보다 제일 낮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게 인천이라는 곳이 수도권 서울 옆에 있다 보니까 의사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울산도 부산 옆에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인구 10만 명당 전문의 숫자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전공의들 이렇게 리크루트 할 때 이야기할 때 울산이 가장 개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지금도 의사 숫자가 부족한데 이게 지금 같은 수급 현황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울산에는 의사 숫자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역 심혈관 센터장이기도 한데 저희 병원에서 그 교육 수련 부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공의 리크루트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사 숫자가 계속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제분들 의과대학 가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울산에서 수련하시고 울산에서 개원하시고 하시면 다른 데보다 훨씬 경쟁력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통계로 분명히 나오는 거니까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이제 의사의 나이대별 이거를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역 피라미드죠. 젊은 사람이 많고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줄어드는 요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가는데 울산을 보면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네. 나이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많고 젊은 의사들이 없어요. 네. 이제 광주가 울산하고 인구 대비 조금 울산보다 인구가 많기는 하죠. 근데 의사의 절대 숫자를 보더라도 울산이 얼마만큼 의사 숫자가 적은지 심각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의 지원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건 전국적인 데이터인데 보시면 인기과만 이렇게 다 있고 비인기과는 맨날 미달입니다. 맨날 흉부외과, 신경외과도 쉽지 않고 일반외과, 내과 사실 죽고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들이 계속 미달이에요. 제가
뭐 젊은 친구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 과별 편중이 너무 이제 심해지고 의사 중에서도 의과대학에서 성적이 좋으면 좋은 친구들은 막 그냥 이런 전해학과, 피부과, 성형외과 뭐 이런 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자꾸 가다 보면은 이 밤에 누가 와서 수술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심각하고 그 중에서도 울산이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예. 뭐 요즘 이런 말도 이런 책이 있죠. 저도 이거 사서 봤었었는데요.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외과 의사를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심각하게 고민을 제가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힘들죠. 저도 뭐 지금 50이 이제 뭐 넘었습니다만은 뭐 어젯밤에도 12시까지 수술하고 한 달에 뭐 밤에 불려나가는 게 사실은 제법 많거든요. 7번 정도 밤에 불려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죽고 살고에 항상 관여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의료사고 라는데 자유롭지 못한 거죠. 제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뭐 돌아가실 분 돌아가실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은 상당 부분 의사의 책임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저보다 더 빨리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읽어보니까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당직 지금 아직 엄청나게 쓰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신경외과에서 시작한 지 한 2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94년부터 의사 신경외과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당직 진짜 많이 썼습니다. 병원에 진짜 많이 자고요. 그랬는데 문제는 요즘 최저시급 8,35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휴 야간 할증이 붙으면 이게 10,020원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병원 권역심혈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권역심혈관센터는 국가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죠. 근데 당직 쓰는 의사들을 시급 15,000원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게 낮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당직이기 때문에 밤이나 아니면 주말인 거죠. 근데 이거는 국가에서 15,000원이라고 정해놨습니다. 병원에서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5,000원, 시간당 15,000원 받고 당직 쓰고 있거든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이 돈 받고 제가 돈 받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현실, 이런 나라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꿀꿀합니다. 레전트 정원 비율이 이제 전국 의사 중에서 울산이 한 1%, 서울에 비해서 40분의 1 정도의 전공의가 지금 울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인건도 마찬가지고요. 인구가 서울이 울산에 40배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이 울산보다 인구가 8배 이상 되는 건 아닌데 전공의 숫자는 이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울산의 제2의과대학, 울산대학교 의대가 정말 울산대학교 의대인지 이런 고민부터 작년에 계속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조금 이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공의를 수련할 수 있는 기간이 이렇게 있는데 울산은 사실 예전에 동강병원이 굉장히 전공의들을 많이 수련을 했었는데 지금 울산대하고 동강병원 두 군데가 하고 있는데 동강병원이 인턴이 6명 키우는데 사실은 못 채워요. 반도 잘 못 채워요. 그래서 울산대학 병원이 거의 전체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은 단 2개 병원인데 동강병원의 역할이 지금 많이 전공의 수련회 쪽에서는 많이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올해 인턴 지원
이 경쟁률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이게 큰데요. 일단 인턴 정원 자체가 의과대학 졸업하는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요즘 대형 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의과대학 졸업하는 친구들이 3,000명이면 인턴 정원은 한 3,30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울산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인턴 전공의를 리크루트 하기가 힘이 듭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인데 왜 울산대학교 애들 안 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건데 울산대 의대 졸업하는 애들이 한 해 40명이에요. 서울 아산병원의 인턴 티오가 180개 이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울산 의대는 의과대학 예과 1학년을 울산 무고동에서 학업을 하고 그 이후 5년은 서울 캠퍼스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의과대학을 다니고 서울 아산병원이라는 병원을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애들이 서울 아산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울산의대는 어떤 친구들이 인턴 레지던트를 하러 와야 되느냐?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의과대학이 40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 개가 줄어들어 39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대학교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인턴 레지던트들의 의과대학 출신은 35개 의과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다 지금 올 수밖에 없고 이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1번이 돈인 거죠, 돈. 예.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들 급여가 전국 최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돈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 의사들 굉장히 이렇게 수직적이고 막 이 군기가 세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의사들이 여러 군데서 오다 보니까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없는 거죠. 수평적인 뭐 이런 관계 뭐 이렇게 해서 애들을 모으고 있고, 사실 몇 년간 저희 계속 미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사실은 2대1이 넘었었습니다. 2대1이 넘었는데 너무 많이 애들이 지원을 해서 원서를 다른 병원으로 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돌려줬었고, 올해는 하여튼 1.55대1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게 뽑았었고, 서울의 어느 병원보다 경쟁률이 높았었습니다. 예, 뭐 대충 그 울산의 의료계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뭐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최선의 치료를 하고 있나요? 예.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죽을 때 되어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제외한 조기 사망의 원인이 사망 원인이 지금 굉장히 선진국형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기 사망의 원인 중에 상당 포션이 순환기 계통, 순환기 계통이라고 하는 게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인 거죠. 로 사망을 했고, 한 20년 동안 이 사망률이 10배 이상 증가했었습니다. 제가 전공의 했을 때보다 훨씬 사망률이 증가가 되었고, 진단이 많이 되고 사망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망률을 따지면은 항상 암이 독보적인 1등입니다. 근데 암은 우리 몸 전체 어디든지 다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포함한 게 암이고, 그래서 암이 항상 1등,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2등, 뇌혈관 질환 3등. 이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는 폐렴이 뇌혈관 질환을 제꼈어요. 폐렴이 3등이 되고 뇌혈관 질환이 4등으로 됐습니다. 그게 뇌혈관 질환이 사망률은 떨어졌는데 문제는 뇌혈관 질환은 후유증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장애, 마비, 사람을 못 알아보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 후유장애의 빈도가 크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강원도 어디 산골짜기에 사는 거, 그 다음에 어디 섬에 사시는 분들, 심혈관 질환이 발생을 했을 때 정말 몇 시간 안에 환자를 수술실에 넣어서 수술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거를 국가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권역 심혈관센터, 그 다음에 지역 심혈관센터 이런 걸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심혈관 질환에는 비슷한 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죠. 암이라고 하는 병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암이 진단이 되었어요. 내가 오늘 암이 진단이 되었는데 내일 당장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아드님한테 따님한테 옆집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어느 병원이 잘하고 어느 의사가 잘하고 해가지고 서울을 알아 찾아가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심혈관 질환은 대개 한 3시간에서 6시간 안에 수술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 이제 생기고 나서 3시간 이내에 응급실을 도착하는 게 우리나라는 25% 이하입니다. 외국은 한 60% 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3시간 이내에 응급실을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오시는 분이 4분 중에 1분밖에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그냥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병원 들렀다가 여기서 이 수술이 안 되니까 다른 병원 가세요 해가지고 1개 병원 또는 2개 병원을 거쳤다가 오시는 분들이 한 40% 이상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응급실에 3시간 이내에 가시는 분이 25%도 안 되는데 그 중에 또 한 10분의 4 정도는 몇 개 병원을 거치는 거죠. 병원을 한번 거칠 때마다 사실은 치료 시간은 1시간, 2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1시간, 2시간은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은 모든 치료를 이렇게 처음에 환자가 왔을 때 이게 뭐 수술을 해야 되는지 뭐 어디까지 약물 치료만 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 되고 그거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119입니다. 119. 네. 그것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급성 심근경색은 2시간 안에 응급실 도착하시는 분이 뭐 절반 이하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선 심혈관 질환 사망률 전국 최고 5명. 뭐 이렇게 쭉 보시면은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혈관 질환. 네. 저희 권역 심혈관 센터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봤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네. 뭐 인프라 부족, 네, 인프라 부족하긴 합니다. 어쨌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전국 최고 5명. 뭐 이런 뉴스 아마 언론에서 계속 보실 겁니다. 네. 뭐 전국 1위 맨날 이래요. 네. 아까 뭐 울산의 의사 숫자가 적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의사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맨날 전국 사망률 1위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또 뭐 이런 뉴스에 보면 울산에 있는 병원 3곳이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라고 하는 걸 국가에서 하거든요. 예, 그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뭐 이런 언론의 뉴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 병원이 전국에 권역 심혈관 센터가 14개 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예, 그 14개 센터 중에서 작년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다. 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사망률은 엄청나게 높은데 병원들은 잘하고 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심혈관 센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통계 같은 것들을 많이 내보고 이렇게 해봅니다. 해보니까 어쨌든 순환기 계통 사망률 추이가 이 연도별로 조금씩은 떨어는 지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울산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순환기 계통이라고 해서 뇌혈관, 심혈관 질환으로 연령 표준화 사망률 10만 명당 사망하는 숫자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서울 50명인데 울산이 75가 되어 있는 거죠. 엄청나게 높죠. 부산도 높아요. 네. 하여튼 뭐 울산이 높습니다.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당뇨가 죽는데 영향을 얼마나 미치느냐 뭐 이런 걸 봤을 때 울산이 독보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이 사망률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숫자를 봤을 때도 울산이 독보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선행질환 지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고혈압을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율이 전국 이 평균에 비해서 울산이 굉장히 수치가 낮아요. 내가 고혈압 진단 받았는데 고혈압 약 드세요. 꾸준히 드시는 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원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흡연율이 조금 최근에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사실 높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울산 지역에 젊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랬는지 이게 기업체 뭐 이런 관련해서 고위험 음주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울산이. 네. 이런 이 지표들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다음에 당뇨병 관련해서도 당뇨 치료 수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가 흡연하는 수치 월등히 높아요. 네.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가 고위험 음주율 수치도 굉장히 높아요.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심근경색증 환자가 119를 이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사실 뭐 119 타고 가나 그냥 뭐 119를 타고 가나 택시를 타고 가나 빨리만 병원 가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119를 이용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119만이 이 환자, 심혈관 질환 환자가 의심되면은 이송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된다. 예. 이 병원으로 갔다가 잘못해서 또 한 병원, 두 병원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프로토콜로 119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이 얼마만큼 여유가 있는지 그거를 매일 병원에서 전국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 지역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병원이 큰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이 만실이 되어 있으면 가봐야 헛방인 거죠. 그거를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119입니다. 그래서 119를 이용을 하는 이용률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이런 병이 생겼을 때 119를 이용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울산은 월등히 낮아요. 네. 심근경색증 환자가 119 이용률이 49%,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환자도 119를 이용하는 게 낮아요. 네. 네. 이게 왜 그런지 뭐 119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해봤었거든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울산에 기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큰 대기업들은 자체 의무대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내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뭐 병원도 있고, 뭐 이렇게 이송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119 안 부르는 거죠. 예,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직장 내에 병원으로 갔다가 뭐 그 차를 가지고 또 이제 근처 병원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산재 관련해서 가급적 119 부르는 걸 좀 꺼려하시는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그건 119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119 호흡차를 많이 이용하셔야 되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119를 이용한 환자가 훨씬 생존율이 높다라는 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의심되실 때 그냥 택시 타고 가시지 마시고 꼭 119를 부르셔서 가셔야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 지역 심혈관 질환 관련 특징적인 현상은 이게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사망률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치료의 비율이 낮습니다. 진단을 해드려도 아유 나는 약 안 먹을래요. 네. 잘 안 드세요. 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급성기 질환이 뭐 꼭 심혈관 질환이 아니더라도 119 이용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다 합쳐져서 울산 심혈관 질환 전국 최고 사망률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의사가 수술을 뭐 맨날 뭐 밤새서 맨날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평소에 어떻게 컨트롤을 잘 해 나가는지, 기저질환을 잘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흡연율, 음주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급성기 병이 있을 때 119를 이용하십시오. 이런 캠페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이 사망률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병원의 팩타보다는 병원 이전의 팩타가 굉장히 사실은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제가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 팩타가 울산 심뇌혈관 질환 전국 최고의 사망률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게 저도 뭐 예방의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한 제가 정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정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게. 그래서 저게 하여튼 뭐 폭주예요, 폭주. 예. 정확하게는 저도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업체 회식이 드시면 확 드시잖아요. 일단 경상도 여기가 또 좀 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한국에서 뇌졸중은 한 해 한 10만 5천 명 정도 뇌졸중 환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5분에 한 명씩 한국에서 뇌졸중 환자가 생기고 20분에 한 명씩 뇌졸중으로 돌아가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보다도 뇌졸중은 이 후유증이 문제예요. 네. 지금 이제 뇌졸중 환자 많이 살리거든요. 시간 안에 병원에만 오시면은 이제 최소한 돌아가시지는 않게 많이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닌 거죠. 그게 후유증, 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요게 이제 뇌졸중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망률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후유증. 아까 사망률 통계 말씀드렸습니다만 암이 절대적으로 높았고 그다음에 항상 2등, 3등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었는데 이제 폐렴이 이게 한 2018년 정도부터 3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망률은 대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심뇌혈관 질환, 심장, 뇌혈관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남녀를 봤을 때 암이 남자가 절대적으로 더 높은 것 같고요. 순위는 비슷해요. 심장, 폐렴, 뇌혈관 질환. 이 폐렴이 이제 우리 이제 인구가 고령화 자꾸 되는 거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폐렴이라는 게 결국에 나이 드신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대부분 폐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폐렴이 굉장히 높은 순위에 들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도 이 폐렴에 영향을 지금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암으로 제일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가시는 지역은 부산, 제일 낮은 곳은 서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장은 1등이 부산, 그 다음에 대전, 제주가 제일 낮다고 되어 있고, 뇌혈관 질환은 울산이 높고 제주가 낮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살이 서울이 제일 낮은 걸로 통계는 나와 있어요. 네.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울산 지역 자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응급 수술을 하는 의사다 보니까 제가 집에 앉아서도 응급실에 어떤 환자가 오셨는지 자주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불려 나가야 되니까. 예.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살 시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예. 정말 적지 않은 숫자이고 사망률의 상당 부분이 자살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사망률, 암의 사망률은 암이 자꾸 많이 발생하는 거죠. 나이 드신 분이 오래 살다 보니까 암이 자꾸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암의 사망률은 자꾸 증가합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이런 사망률은 대부분 증가해요. 오래 사시니까. 네. 근데 사망률을 떨어뜨린 유일한 질환은 뇌혈관 질환입니다. 네. 근데 후유증은 또 별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뇌혈관 질환을 앓고 나서 한 이게 48% 정도는 그 전에 하시던 일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이제 약간의 불편한 게 있다든지 말이 조금 어눌하긴 합니다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한 요 정도까지 됩니다. 근데 한 요만큼은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어지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사회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굉장히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혼자서 뭐 아무것도 못 하세요. 항상 어디 가시려면 뭐 이렇게 모시고 다녀야 되고 식사 이렇게 해드려야 되고 집안이 편하지 않죠. 예. 뇌졸중 증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어제 뭐 골프 치시다가 갑자기 두통, 예. 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거고, 갑자기 말을 못하고, 조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왜 이래요? 예. 항상 다 그러죠. 예. 오늘 아침까지 괜찮았는데 그게 뇌혈관 질환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예. 뭐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손에 힘 빠지시고, 그래서 이제 뭐 마비가 오신다든지 반신마비, 언어장애, 말씀 잘 못하시고, 그다음에 걸어가시다가 어지러워서 이렇게 넘어지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갑자기 발생하는 매우 심한 두통, 예, 이런 거 있으시면 빨리 큰 병원 응급실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심뇌혈관 질환은 지역 심뇌혈관센터, 건용 심뇌혈관센터, 중앙지원단 이 세 개의 그 피라미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이 생기면은 적어도 지역 심뇌혈관센터 또는 권역 심뇌혈관센터라는 곳을 가면은 최소한의 치료는 할 수 있는 모든 시설과 인력을 국가에서 개런티하겠다라고 해서 권역 심뇌혈관센터는 이미 14개 정도를 만들었고, 지역 심뇌혈관센터는 중진료권이라고 해서 전국에 한 90개 정도를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의사를 집어넣고 시설을 집어넣고 뭐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이런 치료 많이 하셨었죠. 예.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되고, 웬만하면 그냥 큰 병원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급성기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 아직은 지금 지역 심뇌관센터가 지금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셋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역 심뇌관센터, 권역 심뇌관센터가 완전히 셋업 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그냥 큰 병원 가시는 게 좋습니다. 큰 병원 가셔서 혈전 용해제를 뭐 투여하거나 막힌 혈관을 다시 열어주거나 터진 혈관을 빨리 막거나 이런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예. 근처 병원 뭐 아드님한테 전화하시고 아유 뭐 내일 아침에 뭐 서울의 병원을 가시겠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암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예. 빨리 치료하셔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뇌졸중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상당히 있어요. 제가 이제 1997년에 제가 서울에서 전공의를 했었을 때인데 이때 정도만 하더라도 보면은 한방병원이라는 데가 스트로크, 뇌졸중 꽤 치료했었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뇌졸중이라고 그러면은 경희대 한방병원을 한 번쯤 다녀오셨어야 돼요. 예. 근데 경희대 학교 병원 신경외과가 진짜 바쁘고 수술이 많았어요. 한방병원으로 오셨던 분 중에 상당 포션을 수술을 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외과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바쁜 병원이었어요. 내가 직접 환자를 낳는 게 아니고 한방병원으로 오신 분 중에 일부분을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한방병원 잘 안 가시잖아요.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외과가 요즘 할 일이 별로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인식 변화가 꽤 된 거죠.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이 한방병원에 대한 디펜던시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꽤 있을 때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여기에 대한 게 상당히 지금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전 용해 치료라는 것을 아신다는 분이 한 반쯤은 됐어요. 이게 사회적인 홍보가 많이 된 거죠. 이게 항상 뇌하고 심장은 타임 이즈 브레인, 시간입니다. 예. 저하고 같이 사시는 우리 여자분은 그 부친이 한의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밤에 수술하러 나가는 걸 처음 결혼해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네. 내일 아침에 맑은 정신에 좋은 컨디션에 환자를 치료하면 되지 꼭 밤에 나가야겠니? 병원에 가는 게 맞는지 그런 의심을 꽤 많이 받았었거든요. 항상 그렇게 보셨던 거죠. 요즘은 저녁에 오면은 그냥 발로 찹니다. 빨리 가라고. 그만큼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뇌경색이 혈관이 막힌 뇌경색이 발생하고 나서는 대개 한 뭐 4.5시간, 6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 시간 안에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안에 치료를 하려면 이 시간 전에 CT 찍고 MR 찍고 다 해야 되는 거죠. 응급실 와가지고. 예. CT 찍고 MR 찍고 MRI 찍는데 대충 한 1시간쯤 걸려요. 예. 그러려고 하면은 응급실에 얼마나 빨리 오셔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한 4.5시간 이내에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주사로 가지고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 6시간 이내까지 오시는 분은 동맥 안으로 들어가서 혈전을 꺼내는 뇌혈관에 이제 혈전이 막혀 있는 걸 꺼내는 그런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넘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치료하다가 뇌출혈이 되는 거죠. 이게 안 가던 혈류를 다시 가게 하는 게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이제 뇌출혈이 되어버리는 거죠. 안 가던 게 다시 가면서.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막혀 있던 환자를 이렇게 이제 뭐 뚫어드려야 되는 거죠. 네. 이런 혈전이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요즘은 잘 꺼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치료가 나온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 혈전을 직접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꺼내드리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치료를 받는 분하고 받지 못한 분하고는 이게 이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기저동맥이라고 해서 뇌관, 우리 뇌하고 척수를 연결시키는 숨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인데 이렇게 막혀서 오셨던 분이에요. 여기서 이 혈관이 여기서 이렇게 가고 피가 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뇌예요. 근데 여기서 혈전이 딱 막혀가지고 지금 피가 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을 이런 걸 넣어가지고 한쪽을 넣어서 요만큼 열었다가 그 다음에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혈류를 지금 살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여기까지밖에 피가 안 갔었죠. 이거를 이렇게 뚫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뚫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예. 지금 뚫어야 되는 거죠. 44세 남자분께서 좌측 편마비를 주소로 오셨어요. 다행히 이분은 증상이 있고 나서 병원에 도착한 게 30분 만에 오셨어요. 좌측이 마비가 되니까 놀라신 거죠. 그래서 빨리 병원에 오셨던 분이고 MRI를 찍어보니까 이쪽에 비해서 좀 허옇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빨갛게 된 거는 지금 이제 피가 안 가고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점점 뇌는 죽어가고 있고 여기는 지금 혈류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요만큼이고 혈관을 보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는 혈관이 꽉 막혀서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지금 혈류가 안 가는 건데 점점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죠. 다행히 좀 빨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혈관이 여기서 꽉 막혀 있는 거죠. 여기서 피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꽉 막혀 있는 거를 뭐 이런 이상한 기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뚫어드리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혈관 안에서 꺼낸 피떡입니다. 피떡. 뇌혈관 안에서 이런 걸. 이게 뇌혈관을 막고 있었던 거죠. 4.5시간이 지났어요.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주무시다가 발견이 늦어지신 거죠. 남자분들 나이 드셔서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따로 사시는 분들, 각방 쓰시고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훌륭하신 분일수록 아침에 출근 안 하셔도 그분이 무슨 일이 있으셔서 안 오시겠지 하고 잘 연락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울산에서도 부장 판사 하시는 분 혼자 관사에 계시다가 아침 출근하셔야 되는데 출근 안 하시는데 아무도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날 저녁에 연락이 도저히 안 돼서 그날 저녁에 가보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져 계셨던 거죠.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병원 가야 됩니까? 그래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만은 뭐 늦더라도 더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2차적인 합병증을 막아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뇌졸중 집중치료실이라고 하는 곳인데 중환자실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뇌졸중이 있으신 분들, 경미하신 분들,
혹시 악화되시고 이런 분들 이렇게 이제 뇌혈관 심뇌혈관 센터라는 곳에서는 이 뇌졸중 집중 치료실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 이게 필수 요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특수하게 훈련된 간호사들이 신경학적 증상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는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격리했던 환자분들 중환자실로 가시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이런 곳에서 우리 특수한 간호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빨리 하여튼 저 119를 통해서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이게 뇌졸중 심혈관 센터라는 게 완전히 셋업될 때까지는 웬만하면 그냥 큰 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영어로 좀 써두긴 했는데 뇌졸중이 왔을 때 이게 환자가 처음에 얼마만큼 증상이 심했는지, 예전에 뭐 뇌졸중이 한번 있었는지, 고혈압, 당뇨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심방세동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는 환자가 예후가 더 좋지 않다라는 건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건데 그거 말고 다른 병원을 한번 거쳐서 왔거나 앰뷸런스를 이용을 하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저게 뇌졸중이라는 걸 옆에서 본 거하고 내배져 있다가 나중에 발견된 거하고 이런 것들은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나온다는 게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혈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어른 주먹만한 크기 한 350, 400g 정도. 뇌는 한 1500g 정도 되거든요. 혈류를 포함해서 한 1500g 정도. 그 다음에 심장은 한 400g 정도. 두 개 합쳐가지고 2kg이 우리 전체 몸에서 안 되는데 전체 혈류에 엄청난 포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심장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박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습니다. 심장이 중요해요? 뇌가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심장이 안 뛰면 안 되는 거고 뇌가 없는 심장은 안 되는 거죠. 그게 뇌사인 거죠. 뇌가 기능을 하지 않아도 심장은 자발적인 운동을 한 2주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뇌사 상태라고 이야기는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뇌혈관은 막히는 경우도 있고 터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뇌출혈도 있고 허혈성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 크게 두 개의 병이 있습니다만 심장질환은 이 혈관이 터지지는 않아요. 심혈관은 뇌혈관보다는 훨씬 강하고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터지지는 않는데 막히는 거죠. 그래서 심장질환의 그 심장혈관의 병은 이 죽상경화증이라고 하는 요 혈관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찌꺼기가 끼는 거죠. 동맥경화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기 같은 게 벽에 자꾸 쌓여가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 내부가 좁아지고 그럼 심장이 자꾸 이제 혈류를 덜 받고 뭐 하다가 꽉 막히면 이제 심장이 일부가 죽는 거죠. 이게 심장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이 계절이 있습니다. 이 환절기 3, 4, 5월에 많다가 10월, 11월 뭐 이때 많죠. 이때 되면 이제 저희 굉장히 바빠지는 때입니다. 이게 혈관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피가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기름기 같은 게 끼면서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 좁아질 때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없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협심증이라고 해서 이제 심장 여기가 아파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가 꽉 막혀버리면 심근경색이라고 해서 심장을 뛰게 하는 근육이 혈류를 못 받으니까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아까 뇌혈관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피딱지 같은 게 심혈관, 심장도 피를 받아야 심장이 펌프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팔, 어깨 뭐 이렇게 아프다는 거. 그래서 뭐 요 좁아진 혈관에다가 풍선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얼리고 그다음에 스텐트라고 하는 요즘 뭐 스텐트 넣는 거 워낙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심장혈관이 이렇게 좁아졌는데 이게 풍선을 불어서 넓히고 그다음에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이 혈관이 안 가는 걸 이렇게 뚫어주는 거죠. 예. 이게 스텐팅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이게 이 피가 혈관이 굉장히 이렇게 좀 제대로 안 가는 이런 혈관이 여기다 스텐팅을 하고 나서 보시면은 혈관이 이렇게 굵어지는 거죠. 그래서 허혈성 뇌졸중도 마찬가지고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고 아마 항혈전제 약이라고 해서 아스피린, 플라빅스 이런 약들을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뭐 외래 오시는 분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연세 있으신 분들 아스피린 안 드시는 분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네. 어떤 분은 아스피린 왜 드시는지도 모르고 드시는 분도 많아요. 옆에 아저씨가 드시라고 해서 못 드시고 네. 정말 많아요. 네. 사실은 이 아스피린이라는 게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알고는 드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한 약인데 부작용도 많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 약 먹고 있는데요. 뭐 LDL이라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TG, TG 이런 것들을 수치를 낮춰야 됩니다. 이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0부터 100이 정상이었다. 그러면 99는 약을 안 먹고 100일은 약을 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99도 수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혈관병이 좀 있으시거나 흡연을 하신다든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범위가 정상 범위 안에 있더라도 약을 드셔서 수치를 더 낮추는 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저도 약 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네. 혈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혈압 이거 말씀해드려도 약 안 드시는 분 많아요. 네.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네. 나는 약 안 먹어요. 내가 운동해서 뭐 살 빼서 혈압 컨트롤하겠습니다.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100분이면 99분은 안 됩니다. 저도 안 되고요. 네. 혈압은 약을 먹어서 쉽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다른 당뇨나 고지혈증보다 훨씬 쉽게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약을 먹어서 잘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우리나라 분들은 이 약에 대해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가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혈압이라고 하는 건 자꾸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진 않아요. 네. 근데 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오늘 안 드신다고 내일 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닌데 이게 5년, 10년이 지나면은 분명히 혈관병에는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은 잘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건 뭐 대충 아마 아실 겁니다. 네. 뭐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뭐 빨리 119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가슴 통증, 호흡이 곤란하고, 그 다음에 가슴에서 턱이나 어깨 쪽으로 아픈 거, 그 다음에 식은땀 나고 막 이런 것들. 네, 뭐 심장은 2시간 이내라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이 내가 나이가 먹어가는 거,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는 거,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네.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당뇨, 흡연, 스트레스, 운동 부종 뭐 이런 거는 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거는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담배 좋다고 하는 의사 없습니다만은 혈관 질환의 담배는 정말 명백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끊으셔야 될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은 높아지고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잘 관리하시면 되고, 혈압은 정말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병원에만 주기적으로만 가시면요. 혈압 높으신 분들이 짜게 드시죠. 예. 혈압이 짜게 드셔서 혈압이 생겼고,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또 되게 짜게 드십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할 때마다 혈압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하여튼 덜 짜게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심뇌혈관 질환의 명백한 위험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음하시죠. 예. 그 다음에 많이 먹죠. 예.
그 다음에 덜 못 자죠. 예.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해서 다 혈압을 올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도 많이 피우시고 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혈압 상승으로 가는 거죠. 예. 스트레스를 피하셔야 됩니다. 아까 고지혈증 말씀드렸습니다.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이 혈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고 혈압이 있으면 고지혈증이 되게 있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머리 MRI 혈관 찍어보면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래서 심장에 스텐트 넣으신 분들은 대개 뇌 MRI 찍어서 저한테 또 오세요. 예.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심장 수술하기 전에 심장혈관 검사 반드시 합니다. 예. 같이 가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린 거라 가지고 지나가겠습니다. 카페인, 적당량의 카페인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2장 이상 되면은 안 좋다고 하고 운동 전에 카페인 섭취는 하지 말라고 저희 예방의학 교실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중 관리 하셔야 되고요.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착하게 사는 내용입니다. 다 착하게 사셔야 저 같은 사람 안 만나시는 거. 많이 유산소 운동 중요해요. 이제 뭐 뇌혈관 질환 수술을 하시는 분들 운동을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힘들지 않으신 만큼 많이 하십시오. 오늘 하루 갑자기 저 높은 산 가셨다가 한 달 안 하고 계시다가 그 다음 한 달째 또 저 옆에 높은 산 가신 그런 운동은 하시면 안 되고요. 꾸준히 양을 늘려가시면서 하시는 운동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라고 말씀 계속 드립니다. 걷는 운동 대단히 좋은 운동이고 수영도 좋고 그다음 걷는 거 중에 요즘 뭐 TV에 많이 나옵니다만 이 보폭을 넓게 하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 산소 소모량도 많이 증가되고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걷는 것보다 이렇게 넓게 걷는 게 굉장히 혈관 질환에 좋다고 하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하시는 겁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계기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 50 넘고 하니까 막 자꾸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몸무게 관리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획기적인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외래 간호사하고 내기했었습니다. 몸무게 몇 킬로 줄이게 둘이 여자 우리 간호사하고 저하고 내기했었거든요.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몸무게 줄여봤었어요. 그런 계기를 자꾸 만드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번 심하게 아프신 분,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고 몸무게 관리 잘 하십니다. 혈압 잘 조절하시고 한 1, 2년까지는요. 그 다음에 병원 또 슬슬슬 안 오시거든요. 한 3년째 또 응급실로 실려오시고 그래서 이게 혼자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곤역 심뇌혈관 센터 국가에서 심뇌혈관 센터라는 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심뇌혈관 센터라고 하는 거는 뭐 심장을 수술하고 뇌를 수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예방 관리 그다음에 재활 이런 거를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이 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실은 해야 되는 건데 국가가 할 일을 저희 병원에서도 곤역심혈관센터라는 걸로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예방관리센터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통계를 내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혈압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역에 가서 뭐 갖다 붙여놓고 담배 피지 마세요 뭐 지방 뭐 이게 뭐 1kg는 이만큼입니다 이런 거 자꾸 교육시키고 보건소 사람들 붙잡아 놓고 교육시키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돈은 안 되죠. 병원 입장에서는 돈은 안 되죠. 저희 병원도 국립대학병원이 아니죠. 사립병원입니다만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뭐 교육도 시키고 평가하고 막 이런 일을 예방센터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당뇨병, 고혈압 사실 심뇌혈관센터
사실 병원에서는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게 돈이 되지 약 먹으세요, 약 먹으세요 이야기하는 게 돈이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심내관 센터를 저희가 지정받고 이런 인력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혈압, 당뇨, 뭐 이런 건강 형태 개선 이런 거를 많이 개선시키는 사업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지금 향상을 시키고 있고요. 흡연율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연센터 만들어서 뭐 약도 드리고 안 되시는 분들 3박 4일 입원시켜가지고 돈 들이면서 흡연 교육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이제 권역심내관 센터입니다. 권역심내관 센터가 심장 수술을 하고 뇌 수술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권역 심내관 센터를 지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개소식을 했을 때고요. 제 수술하는 사진들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암하고 다르게 심내관 질환은 그 순간이 중요한 거고 내가 어디 사는지가 중요한 거고 이런 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를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저 강원도 골짜기에 섬에 안 가 있으려고 그러죠. 시설을 아무리 갖다 놔도 그게 의사가 안 가 있으려고 그러죠. 간호사들이 안 가 있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거를 국가에서 돈을 많이 줘가지고 이제 전국을 한 90개 정도의 중진료권을 만들어서 거기는 필수적으로 의사를 두고 시설을 두고 다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을 한 2005년부터 심내관 질환 예방관리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기 시작을 했었고 국가에서 최근에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3층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죠. 지역 심내관 센터를 만들고 권역 심내관 센터를 만들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중앙 심내관 지원단을 이렇게 3층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그래서 전국 어디에 있든지 1시간 안에 이 시설에는 갈 수 있도록 하겠고 이 시설에 가면은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치료는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순서대로 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권역 심내관 센터를 먼저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14개 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2008년도부터 국가 예산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작년에 권역 심내관 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중앙 심내관 질환 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 지역 심내관 센터 이게 사실은 제일 필요한 거죠. 제일 의료 취약 지구에 대부분의 이제 심내관 센터, 권역 심내관 센터는 그래도 대도시에 있거든요. 근데 이 제일 중요한 지역 심내관 센터를 전국에 한 90여 개를 지금 지정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을 만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의사를 몇 명을 둘 거다, 뭐 병실을 뭐를 둘 거다, 기계를 뭐를 둘 거다 이런 거를 지금 법안으로 만들고 있고 저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 심내관 센터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2008년부터 18년까지 14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병원이 2018년에 마지막으로 지정을 받아서 2019년도에 개소를 했었습니다. 사실 초창기에 울산 지역은 이 부산에 같이 되어 있었어요. 동아대학 권역 심내관 센터가 울산을 다 커버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울산에서 심내관 질환 생겨가지고 동아대학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나름 이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갑자기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안동, 목포 이게 대학병원도 아니고 이렇게 대단히 훌륭한 병원도 아니고 이때 저희 병원도 권역 심내관 센터 지원을 했습니다만 난데없이 이렇게 목포에 이 병원이 굉장히 작은 병원이거든요. 박지원 의원께서 목포에도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예. 안동도 조금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 2개 병원은 지금 조건부로 지금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병원 2018년도에 지정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60km 이내면은 되게 1시간 정도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 지역에서 이만큼을 이렇게 지금 권역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행정구역으로도 좀 어중간합니다. 뭐 경북도 있고 뭐 사실은 뭐 여기는 뭐 부산에 좀 가깝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 병원이 조금 더 가깝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동쪽 해안을 따라서 한 250만 정도의 권역 심혈관 질환을 책임을 지는 울산 권역 심혈관 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권역에서 울산 권역이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지정을 받았던 거고요. 예, 저희 꽤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시설 지원비를 2018년도에 15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11억을 매칭을 했었었는데 이 2008년도 처음 권역심혈관센터 생겼을 때 국비 60억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게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저희는 15억에 저희 병원에서 11억을 보태서 26억을 가지고 시설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1년에 지금 한 7억 정도의 운영 그 예방센터 이런 분들 인건비 같은 거를 한 7억 정도 지금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권역 심혈관 센터 안에는 심혈관 센터, 뇌혈관 센터 이거는 사실은 어느 병원도 뭐 다 조금씩 하죠. 그냥 냅둬도 병원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요건 말고 재활센터, 예방관리센터 요거는 사실은 독자적으로 돈을 메이크머니 하는 데가 아닌데 국가 돈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조직도를 가지고 있고요. 예. 지금 저희 병원의 권역심혈관 센터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한 90명이 넘습니다. 예. 새로이 심혈관 센터 하면서 행정인력으로 지정을 첫 해에 31명을 더 대부분 예방센터에 뒀고 재활 이런 쪽으로 뒀던 겁니다. 그래서 뭐 권역심혈관 센터라고 하는 곳은 일단 24시간 365일을 전문의가 당직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15,000원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 네트워크 만들고 그 다음에 똑같은 치료를 옆에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뭐 CT 만들고 뭐 교육시키고 이러한 예방관리 사업이 상당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병원 전 단계, 병원 오기 전에 교육도 하고 혈압도 관리하고 당뇨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는 뭐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죠. 네. 뭐 근데 재활 쪽에 조금 더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고 병원에서 사실 재활은 이렇게 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하고 있고 그다음에 퇴원 후에 계속 이제 관리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활,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09년에 저는 미국 연수를 다녀왔었는데 2009년 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도 저한테도 이렇게 펠로우 하시겠다고 많이 오셔서 이제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이 제법 있어요. 네. 이분들이 짧게는 한 뭐 3, 4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저하고 같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분, 인도에서 오신 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 뭐 이런 분들이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 의료가 현대 의료가 획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점핑을 할 수 있었던 게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6.25가 끝나고 우리나라 의료가 정말 셋업이 안 되었을 때 한국에 있는 의사들을 미국의 미네소타에 데리고 가서 이제 연수를 시켜서 그분들이 한 1년 정도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오셔서 신경외과라는 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수술도 하고 내과적인 치료를 세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때 이후로 의료는 사실은 독자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우리 의료는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도 요즘은 많이 와요. 뭐 울산에도 오시는데 서울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재밌는 거는 뭐 이슬람이고 힌두고 막 이런 일단 이분들이 저하고 한 1년 동안 생활하기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네.
그다음에 막 아무 데서나 엎드려서 절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좀 익숙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한테 서류를 보내오셔서 뭐 이런 증명사진을 가지신 분들이 니네 병원에 가서 1년 있겠다 이렇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많이 했었고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거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쓰고 있는 사람은 수술 우리 들어간 모자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는지 오기 전에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네. 요 위에다가 이렇게 또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뭐 사회생활 할 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 갈 때 넥타이 색깔을 막 이렇게 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막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 이거 색깔이 여러 개 있어요.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용도에 맞게 이렇게 바꿔 끼는 게 바꿔 쓰시는 게 우리 넥타이 하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제가 조금 빨리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응급실로 오시면 이제 이런 통 안에 들어가서 환자를 옮겨야 되고 환자를 옮기는 사람도 이렇게 해서 옮겨야 됩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 입어 보면은 돌아버립니다. 네. 네. 이제 이런 게 익숙해졌죠, 저희도. 네. 처음에 이제 저도 병원에서 이런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어우 뭐 무서워서 막 피해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네, 뭐 제가 수술할 때도 이 옷 입고 수술하니까 뭐 바깥에다가 뭐 바깥에 이제 계시는 분들한테 막 창문에다가 이렇게 매직으로 써서 뭐 넣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더라고요. 간호사들도 이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바깥에는 뭐 매직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소독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뭐 유리창 놓고 이게 원숭이도 아니고 막 참 이렇습니다. 예,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 옷 입고 일하는 게. 예, 다 이제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일반적인 특징은 노인 환자가 많죠. 네. 그래서 대학병원에 오는 심혈관 질환의 평균 연령이 64세, 67세.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이런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환자는 심혈관 질환만 가지지 않습니다. 고혈압, 심부전, 협심증, 당뇨, 고지혈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평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만성적인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급성으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급성기 환자가 발생할 때 또 이런 환자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빨리 어떤 수술이나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것들이 심혈관 질환의 일반적인 특징인 거죠.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호흡기 증상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코로나병은 심혈관 질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에 심근성생, 심근염, 관상동맥 질환 뭐 이런 병을 다 일으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노인이 코로나가 더 잘 되실 수밖에 없고 노인은 또 코로나가 되면 이런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하고 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은 뉴로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해서 뇌가 염증 반응이 생기고 혈압에 이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백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혈전, 혈전을 잘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혈전이 뇌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하고 심혈관 질환의 관련성은 코로나19가 생기면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자체가 심근의 손상, 부정맥, 그다음 신경계의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혈관 안에 혈전을 일으키는 거죠. 이 코로나 자체가. 네.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가 심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환자가 자꾸 이렇게 늘어날수록 심혈관 질환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심혈관 질환 환자가 코로나19가 걸리면은 아무래도 중증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같이 막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태리의 초창기에 코로나가 정말 수천 명씩 막 그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수천 명씩 죽어나갔던 거죠. 그런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셨던 겁니다. 근데 급성기 치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를 제 코로나 환자하고 아닌 환자를 구분을 해야 되고
의료시설의 효율성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치료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많이 죽어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ICH라고 하는 게 이제 뇌혈관 질환의 하나인데 코로나가 있는 ICH 환자가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죽어나갈 가능성이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사망률은 훨씬 높다는 거죠. 예. 뭐 SH라고 하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유행 상황에서 급성기 심혈관 치료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가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무서워서 병원에 잘 못 오세요. 예. 못 오시고, 예정된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들이 자꾸 수술을 미루십니다. 예. 자꾸 미루세요. 예.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큰 병으로 닥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자꾸 지금 미루시는 이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증상이,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 병원 가기가 무서운 거죠. 병원에 코로나 환자들이 많고, 울산대학교 병원 100명이나 코로나 환자 입원해 있다던데, 무서워서 가겠어. 그냥 좀 참아보자. 잘 안 가시려고 하는 거죠. 응급실도 웬만하면 좀 참아보자.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응급실에 도착을 하셔도 병원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의심이 되면은 이 환자를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은 일단 나부터 격리를 해야 됩니다. 예, 처음에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습니다만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의심이 되는 환자가 인지 아닌지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며칠이 걸리는 거죠. 모든 환자를 코로나 환자로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치료를 의사들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응급 조치가 자꾸 지연이 됐던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의료장비, 물자, 인력이 제한이 있고 병원 안에서도 기피하는 겁니다. 권역심혈관센터에서도 뇌혈관 환자가 대구에서 엄청나게 발생을 했을 때 뭐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혈관 질환 환자를 응급실에서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환자를 한 사람을 치료를 하면은 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700명, 800명의 환자,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의료진이 며칠간 격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의료진이 한 사람 격리를 며칠간 해버리면은 외래도 못 보죠. 뭐 담당 예약되어 있는 수술도 다 펑크 내야 되죠. 이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병원 안에서 자꾸 기피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로나 초창기에 치료 포기를 많이 했고 이러한 것들이 사망률 증가의 원인으로 상당히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하여튼 좀 인자 가시는 분은 어떻게 하든지 안 걸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안 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감염성 질환은 독립된 시설, 그 다음에 장비,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어느 병원도 코로나 환자만을 위한 의사, 코로나 환자만을 위한 장비, 병동 갖출 수가 없죠. 대한민국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율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의사를 한 사람만 집어넣어야지 두 사람, 세 사람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의심 환자 수술을 할 때. 그 다음에 동선을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시설도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이런 이제 효율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런 많은 고민들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오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심혈관 환자가 오면은 1군, 2군, 3군, 4군에 따라서 어떻게 어느 동선으로 옮길 거고 그 다음에 이때는 누가 어떻게 환자를 데리고 갈 거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프로토콜화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버전이 이렇게 1인데 이게 지금 버전이 뭐 1점 얼마, 2점 얼마 이렇게 해서 몇 번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도 할 수 있고 사망률도 많이 떨어뜨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백신의 영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염은 많이 늘어나는데 사망률, 폐렴도 많이 늘어나는데 초창기보다는 사망률이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 이제 백시네이션 하면서 어르신들이 아주 치명적인 데서는 조금씩 덜 하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률을 많이 이제 떨어뜨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옆에서
보면서 뭐 저도 이렇게 뭐 저도 느낀 거고 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유 뭐 이렇게 뭐 저도 뭐 다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제가 뭐 많은 일을 의사가 할 수 있고 병원에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사실 뭐 언제까지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 뭐 돈이 아니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하는 것 다 질문 좀 예,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 이 고혈압이 지금 한 10대 됐어요. 10년요? 11대요. 11요? 예, 예. 알게 된 지가. 예. 그 생각이 한 달 정도 관찰해보고 약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고민이 예. 오늘 들어보니까 예. 이 MRI를 한번 찍어야 되는 건지 고민이 예. 10일 전에 고혈압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10일 전에 있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10일 전에 이제 이식을 하시기 시작하셨을 것 같고요. 예. 아마 더 전부터 혈압이 있으셨을 겁니다. 나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을 것 같고요. 네. 네. 어쨌든 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우리가 디제너티브 병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가시는 병입니다.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잘 모니터링 하셔서 계속 높다고 하면은 약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 내혈관 요즘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검진으로 많이 발견되죠. 저도 뭐 제가 외래 보면은 한 일이 검진센터 가셨다가 이제 그거 봐주세요 하는 분들 요즘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뭐 동맥류 같은 것도 다 이제 요즘은 비파해서 터지기 전에 다 보시고 뭐 심장 질환도 검진하시다가 뭐 이렇게 초음파 해보니까 좀 좁아진 것 같아서 예방적으로 스탠트 하시고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위험 인자가 많지 않고 가족력이 많지 않다고 하면은 한 60세 전후 해서는 2,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측정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위험 인자가 있으시면은 한 50세부터라도 2, 3년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는 어느 정도 건장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확인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떤 병을 알아도 치료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병을 알게 되면은 예방적인 수술을 굉장히 잘 할 수 있고 예전처럼 머리 막 다 열고 수술하는 게 아니고 뭐 뇌혈관 질환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90% 정도는 혈관 안으로 치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무식하게 막 머리 다 열고 막 머리 밀고 이런 수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쩡해도 근육 내혈관 센터에 가면 검진 가능한 거예요? 예, 뭐 검진은 뭐 제가 계속 권역 심혈관 센터만 오라고 말씀드리는데 급성기 병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만 그 검진이라든지 이런 건 근처 병원 어디든지 괜찮으실 것 같고요. 저도 MRI 다 찍어봤습니다. 예. 뇌혈관 수술하는 의사인데 제가 적어도 내가 뇌혈관 질환으로 죽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한 40대 때부터 계속 찍어보고 있습니다. 예. 고지혈증이 있다는 거는 한 5년 전에 알았는데 검진을 받다가요. 예. 근데 그 약을 복용하진 않았었어요. 예. 그러다가 건강식품 요즘에 고지혈증 있는데 예.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복용을 하고 예. 검진을 했을 때 고지혈 수치가 낮았었거든요. 예. 그걸 다시 복용을 안 하고 다음에 검진을 하니까 고지혈 수치가 높더라고요. 예. 근데 아까 고지혈증 약을 복용을 하라고 하셨고 예. 드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그거에 대한 고민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고지혈증 예전에는 뭐 0부터 100까지가 정상입니다. 99 약 안 먹고 100일은 약 먹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는 개념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약 드시면 수치 많이 떨어져요. 예. 그러면 완치된 줄 알아요. 예. 근데
리바운드라고 해서 약 드시다가 끊으면은 더 올라가세요. 예. 그래서 약을 드시면 완치된 게 아니에요. 잘 데리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데리고 사는 병이지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성분이 있었을 거고 그거를 드시다가 안 드시면 리바운드를 해서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약을 계속 먹는 거에 어떤 인체 부작용 예, 있습니다. 예, 있는데 내가 얻는 게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혈압, 고지혈증은 예, 훨씬 내가 얻는 게 더 많습니다. 예. 고지혈증 약을 먹다가 예. 속에서 오바이트 나려고 컴플레인 아프던데 먹어서 먹어보고 난 뒤에 이거 못 먹겠는데 병원에 약을 갖고 있는데 또 그래 뭐또 그렇던데 그런 거 어떻게 되는 맞는 약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혈압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약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작용하는 게 다 다르고 기전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다 뭐 혈압 있으신 분은 다 똑같은 약을 쓰는 게 아니에요. 다 먹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용량도 다르고 막 달라요. 그 고지혈증 약도 요즘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약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조금 힘들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혈압약도 마찬가지고 고지혈증 약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현대자동차 소나타가 1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예. 근데 지금 소나타하고 10년 전 소나타하고 비교가 안 되죠. 당연히 지금 게 좋죠. 예.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혈압약을 10년 전, 20년 전에 드셨던 약을 그대로 드시는 분들 있어요. 예. 그 약도 요즘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맞춰가지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맞는 약 찾으셔야 됩니다. 예. 아무래도 건강 분야 강의에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살면서 우리 교수님을 안 만나면 사실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또 살면서 또 친지들이나 가족들이나 또 혹시 또 친내